이 동영상은 일반적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은근 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오늘 이제 어저께부터 태풍이 와서 이제 겨우 태풍이 지나갔죠. 그래서 오늘 이제 내일부터는 아마 본격적인 가을이 될 것 같은데 역시 환절기 건강 주의하시고요. 이제 추석 이제 가실 텐데 이제 식사에 좀 주의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지만 역시 며칠 전에도 그렇고 또 며칠 전에도 그렇고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 어떠냐고 질문을 하는 당뇨 환자분도 있었고, 물론 그분 좀 약간 몸집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간헐적 단식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간헐적 단식은 저번에 이제 대답을 해드렸고, 제대로 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조절되지 않는 당뇨 환자는 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해야지 간헐적 폭식을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해서 뭐 또 얼마 전에 무슨 케이블 TV에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또 나왔다고, 또 이제 TV에 나오면 다 진짜인 줄 알고 또 믿고 하는 분이 있어서 또 환자분 질문이 있어서 오늘은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 열광이 증거를 앞서다 라는 제목인데요. 이거 이제 영문 제목이에요. 그래서 사실과 과장 사이에서 라는 그런 논문이 마침 나와서 그 논문에 대한 요약을 좀 해드리면서 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키토제닉 식단에 대한 5가지 질문과 대답, 주로 메인 이슈라고 얘기를 하죠. 세 번째로는 이렇게 태풍 부는 날에 꼭 생각나는 음악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풍 부는 날 듣는 음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하면은 굉장히 자기네들끼리 키토제닉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키토제닉 아닌 것도 얘기하고, 그리고 또 LCHF하고 키토제닉, 저탄수 고지방하고 키토제닉 다이어트하고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 정의를 찾아보니까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더 광범위한, 더 광의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글도 있고, 거꾸로 LCHF 안에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저탄수 다이어트의 범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탄수 고지방, 저탄수 고단백 이런 식의 다이어트 중에 하나로 범주로서 얘기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저탄수와 다른 점은, 다른 저탄수는 탄수화물을 조금 적게 먹게 해서 40%, 30% 먹게 하는데,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건 탄수화물을 거의 먹지 않게 합니다. 한 5%도 안 먹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저탄수라고 그럴 때는 단백질을 많이 먹게 하는데, 이건 단백질 한 20%로 제한하나 봐요. 대신 가장 특징적인 게 이제 지방에 대한 건데, 지방을 전체 칼로리의 70% 이상을 먹게 한다는 점이 굉장히 다른 저탄수 다이어트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 거의 먹지 않고 지방을 먹기 때문에 이게 결국 몸에서 탄수화물 쓰지 못하면 대신 지방이 분해가 돼야 되고, 지방 분해의 3분은 케톤인데 그 케톤이 또 역시 에너지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케톤이 나오게 하는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케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건 몸에서 케톤이 나와야 돼요. 소변에서 케톤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몸에서 케톤이 많이 나오게 한다는 점인데, 이때 쓰는 지방은요, 거의 동물성 지방을 많이 쓰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것도 정의마다 달라요. 그래서 LCHF는 이제 정말 동물성 지방이고, 이 키토제닉은 꼭 동물성 지방이 아니란 얘기도 있는데, 저도 이제 혼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키토제닉 다이어트하고, LCHF하고는 거의 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포화지방을 말하는 거죠. 물론 포화지방 중에는 동물성 지방보다 더 지독한 지방이 있는데 그게 코코넛 오일이거든요. 코코넛 오일은 따로 좀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왜냐하면 코코넛 오일이 포화지방이 전체 자기 지방 함량당 90%가 넘는 단일 식품으로서는 가장 많은 포화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인데, 이거를 식물성 지방이니까 코코넛이니까 괜찮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중에 이건 따로 떼어서 좀 간단히 설명하는 동영상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토제닉 다이어트 이런 걸 하는 거, 지방을 70% 이상 먹는 거, 자기 칼로리 전체 토탈 칼로리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또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는 거.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죠. 저탄수 고지방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극도의 탄수화물 제한과 극도의 지방 섭취, 그럼으로써 몸에서 케톤이 나오게 해서 그 케톤을 에너지 쓰게 하는 다이어트가 바로 키토제닉 다이어트예요. 이거 이제 역사적 연원은 워낙에 이제 그 키토제닉 다이어트는요, 옛날에 이제 치료식으로 썼었어요. 그 약에 반응 없고 여러 가지로 해도 안 되는 그 소화 옛날엔 간질이라고 해도 요즘 다른 말로 부르는데 하여튼 에필lep시 소화 그 환자한테서 이렇게 저탄수 고지방 내진 케톤 다이어트를 썼더니 그 중에서 한 50%는 이제 반응을 하더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는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다이어트를 썼던 것 같아요. 아이들 환자들은 지금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치료적으로. 근데 이게 유행하게 된 계기는 이것이 이제 임상 경험도 쌓이고 또 아주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쓰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정부와 여러 학회가 저지방 다이어트를 건강식으로 권장을 했거든요. 미국 같은 데서. 그러니까 로우팻 다이어트를 해서 비만과 당뇨를 잡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비만과 제2형 당뇨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거를 비난하기 시작했냐면 거봐라, 저지방 다이어트 자체가 방향을 잘못 잡은 다이어트다. 저지방 다이어트를 했더니 오히려 늘어났다라고까지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지방 다이어트가 답이 아니라 고지방 다이어트가 답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반격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잘못된 인식인 게 지금 현재 미국인은요, 실제로는 저지방 다이어트 하고 있지 않아요. 저지방 다이어트라는 것은 이제 미국식으로 정의할 때는 전체 칼로리 중에서 지방이 30% 미만을 저지방이라고 얘기한대요. 이 논문에서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25%인데 다 저지방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지방 다이어트를 많이 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 1970년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기간을 보게 되면은 미국인들이 하루에 먹는 총 칼로리가 240칼로리씩 더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실제로 하루에 먹는 열량 섭취가 늘어났다. 따라서 저지방 다이어트를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저지방 다이어트는 아직도 하고 있지도 않고 두 번째로는 오히려 칼로리 인테이크, 그러니까 식사를 더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비만과 2형 당뇨병의 증가를 초래했다라는 게 이제 사실은 팩트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한 저지방이 실패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저지방도 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엉뚱한 대로 이제 비난을 한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거에 대안적 그런 전략으로서 대안적 파라다임으로서 저지방은 틀렸다. 오히려 살찌게 하는 거는 탄수화물이다. 탄수화물 때문에 인슐린이 나오고 그 인슐린이 지방세포를 살찌우기 때문에 실제로 살이 찌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칼로리를 줄인다 하더라도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살 빼는데 유리하다라는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그 비전문가들과 소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각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탄수 식단 유행의 이제 사회적 원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의 종설이 키토제닉 다이어트 for obesity and diabetes 이거고 enthusiasm outpaces evidence. 이게 제가 그 한글말로 번역한 열광이 증거를 앞서다라는 건데 이거 언제 거냐면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자마예요. 제가 잘 이용하고 굉장히 유명한 잡지인데 자마인데 자마의 9월호에 나왔는데 딱 2페이지거든요. 2페이지인데 이걸 샀더니만 얼마냐면 19파운드, 그러니까 한 1.8배, 제가 영국에서 1.8배, 하여튼 한 3만 원 돈 되죠. 근데 3만 원 돈 되는 달랑 2페이지에 좀 허망했는데 그리고 내용이 주옥 같아서 제가 이거 참 잘 썼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번역하면서 이거에 제가 이제 뼈대를 붙이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5가지 질문과 그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종설에서 5가지를 다뤘어요. 키토제닉 식단이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인가. 애초에 키토제닉 식단이 나온 거는요, 처음에는 이제 다이어트법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한 거고, 최근에 더 나가서 체중 감량이 효과적이니까 당뇨 조절에도 좋지 않겠니 하면서 키토제닉 식단이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이다라는 또 주장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키토제닉 식단이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가.
세 번째, H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거든요. 키토제닉 식단을 하거나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따라서 HDL이 많이 올라가니까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좋으니까 심장병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점점 넓혀가는 거죠. 이제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애초에 나온 그 이제 어떤 이론이 자기 한계를 알면은 이렇게 크게 비난을 받지 않는데 어떠한 방법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다 보니까 만병통치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 오늘은 다루지 않겠지만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과학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 이유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배드 플레이어가 황당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사이트 외국 사람인데 사이트에 가면은 뭐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자폐증에도 좋고,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백신을 대체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막 다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사람들 때문에 진지한 과학자들 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것이 의사들은 어떠한 치료할 때 한 가지 약을 쓰지 않고 다 여러 가지 기전이 다른 약을 쓰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식단 또한 모든 사람한테 한 가지 식단만을 고집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한테 이 식단이 좋겠다, 저 사람한테는 저 식단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키토제닉 다이어트도 그 사람에 따라서 권할 수 있는 다양한 식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지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좀 막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자기의 적응증을 넓히고 또 정통적이고 지금 주류로 쓰고 있는 모든 이론에 대해서 뭐 이런 말까지 써요. 이들 지금 의사들과 영양학자들은 미래에는 그 저기 대학살 그 호미사이드라고 그러죠. 하여튼 대학살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것이다, 묘비를 올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 키토제닉 식단의 부작용 무시할 만한가? 그다음에 다섯 번째, 그래서 키토제닉 식단은 잘 균형 잡혀 있고 그것이 건강에 이바지할 건가라는 게 이제 다섯 가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종설에서는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데이터를 대면서 이제 논리를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키토제닉 식단이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인가? 그래서 여기서 뭐 모든 살 빼는 다이어트는 칼로리 줄임으로써 가능해요. 칼로리를 줄이지 않는 다이어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물이 빠지거나 아니면은 인슐린이 탈각되면서 지방이 빠져나가면서 좋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3주, 4주, 뭐 12주의 문제지 이것이 1년, 2년까지 지속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살 빼는 다이어트는 칼로리 줄이면서 가능하고 키토제닉 식단이 살을 빼는 이유는 그중에서 칼로리를 줄였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거지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무슨 마술적인 뭐가 있어서 살이 빠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토제닉 다이어트도 역시 이것이 다이어트로 성공을 하려면은 충분히 칼로리가 줄여야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법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뭐 3주 하다 4주 하다가 8주 하다가 3개월 하다 말 게 아니라 꾸준히 1년, 2년, 3년, 4년, 5년을 지속해서 궁극적으로는 살을 빼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속 가능하냐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비만을 치료하려고 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심장병도 예방하고 암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해지려고 하는데 이러한 다이어트가 과연 전체적 그 건강의 증진에 효과가 있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거죠. 보시면은 약 1년 이상 진행된 13개의 연구 분석이 이 종설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탄수 저지방 다이어트에 비해서 고탄수, 그러니까 거꾸로죠. 고탄수 저지방 다이어트에 비해서 약 1kg 정도만 더 살이 빠지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의 임상적인 차이는 굉장히 미미하죠. 이렇게 실컷 죽어라고 했는데 1kg 빠졌단 말이에요. 전형적인 고탄수 저지방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뭐 아주 우월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32개 정도 다른 연구를 다 모아서 보니까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비해서 저지방 다이어트가 에너지 소비량이라든가 지방 감량 효과에 있어서 우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살은 빠질 수 있어요. 그건 칼로리를 줄이는 거,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인슐린이 안 나오게 함으로써 인슐린이 작용 중에 하나가 지방세포 보호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살이 확 빠져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당뇨거든요. 당뇨 초기에 살이 빠지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게 건강하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결론이 이 종설 저자의 결론은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특별히 다른 다이어트에 비해서 우월하진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참고 문헌이 오른쪽 왼쪽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래서 요거 한번 이거 거의 다 쫓아보면은 다 전문을 다 읽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very low carbohydrate ketogenic diet versus low fat diet for long term weight loss 뭐 이런 게 있고요.
이 왼쪽에는 두 번째로 설명드린 Energy Expenditure and Body Composition Changes After Isocaloric Ketogenic Diet in Overweight and Obese Men 해가지고 두 개가 읽을만 한데 뭐 굳이 읽으실 필요는 없고 이 종설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케토제닉 식단이 혈당 조절에 효과적일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게 뭐 구글에 뭐든지 빼내면 다 자기가 요구하는 대답이 있잖아요. 근데 키토제닉 식단으로 당활색소를 1.3% 감량했다는 연구가 있으나 여기서는 이게 풀 랜더마이즈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옆에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열심히 그냥 조절을 시켜줬어요. 근데 컨트롤 그룹은 전혀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잘 된 연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신뢰할 만하지 않다. 그 다음에 다른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다른 저지방 다이어트를 비교한 여러 메타 분석에 하면 두 군간의 혈당의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일시적으로 탄수화물 제한 식사가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체중 감량과 무관하게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 자료는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만약 효과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체중을 감량해서 그런 거고 그 사람이 혈당이 조절이 잘 됐다면은 체중을 감량해서 그런 거죠. 근데 오히려 이 정제 탄수화물이 아니라 잡곡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전곡 등의 균형 잡힌 식단을 쓸 때는 체중 감량이 없어도 혈당 조절이 효과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혈당은 사실 당뇨 환자 중에서 키토제닉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 가끔 있는데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선 이제 얘기 안 하는 굉장히 복잡한 기전에 의해서 지방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불포화 지방이라 하더라도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근육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떨어져 버려서 본인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인슐린 감성이 좋아지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나와야지 이 당뇨가 좋아지거나 예방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고지방 다이어트를 쓰게 되면은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셧다운 돼 버려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특히 당뇨병 환자는 이 길로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키토제닉 식단이 심장병에 이로운가? 이게 가끔 케이블 TV를 보면은 의사도 아닌 사람이 나와서 내지는 의사인데 전공도 아닌 사람이 나와서 환자 그 참여군이 자원자 모아놓고 무슨 2주간 무슨 뭐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한다 또 내지는 뭐 LCHF를 한다 해가지고 보면은 그 하기 전에 콜레스테롤 레벨하고 한 후에 콜레스테롤 레벨을 보게 되면은 HDL 콜레스테롤 레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그냥 HDL 콜레스테롤 올라갔다고 박수치고 그래요. 그래서 LDL이 올라간 거는 무시하고 HDL하고 총 콜레스테롤 대 HDL 콜레스테롤 비율이 훨씬 더 중요하다. 뭐 3.5대 1이면 이제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지연말단적인 거고 제일 거기에 그 메인 플레이어 스트라이커는 LDL 콜레스테롤이고 HDL은 그냥 마커거든요. 풀백 같은 정도인데 키토제닉 식단 하게 되면은 H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서 좋다는 아주 무지한 주장을 해요. 근데 그건 전혀 아니고 오히려 LDL과 아포지단배피 제가 누이 말하는 아포지단배피 아포비 지단백이라는 건 뭐냐면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 알갱이의 총 개수라 LDL 콜레스테롤보다 훨씬 더 정확한 숫자거든요. 키토제닉을 하게 되면은요. 당연히 LDL 콜레스테롤 올라가죠. 그리고 아포비 지단백도 당연히 증가해요. 근데 LDL 콜레스테롤과 아포비 지단백이 뭐냐? 바로 동맥경화로 가고 심장병을 일으키는 주범이거든요. 메인 플레이어예요. HDL은 플레이어는 아니고 마커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키토제닉 식단하게 되면 당연히 LDL 콜레스테롤과 아포비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거는. 키토제닉의 특징, LCHF의 큰 특징은 당연히 포화지방을 그렇게 먹어대니까 당연히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HDL도 올라가죠, 당연히.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지질 수치의 변화는 체중 감량과 무관하게 발생해요. 그러니까 체중이나 감량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물론 억울한 거지만, 이런 경우는 체중이 감량이 하나도 안 된다 하더라도 포화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로워요. 그래서 요것도 참고문화인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의사분 한번 읽어보세요. Effect of low carbohydrate high fat diet on LDL cholesterol and gene expression in normal weight. 정상적인 웨이트의 young adults. 한테 이제 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란더마이즈 컨트롤 스타드니까 무작위로 해가지고 이제 비교하고 한 거거든요. 보게 되면은 젊은 건강한 이제 청년들한테 한쪽은 로우캅 하이팻, 그러니까 이제 LCHF죠. 저탄 고지 식사를 주고 한쪽은 너 먹는 대로 먹으라 해가지고 3주간 다이어트를 딱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44%가 증가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44%. 그러니까 당연히 ACHF하고 온 사람이나 키토제닉 다이어트 한 사람은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굉장히 올라가는데 이거 정말 안 좋은 거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반응이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ACHF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5%밖에 안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올라간 사람은 105% 올라가서 2배. 그러니까 사람의 그런 그 유전적 배경에 따라서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올라가는 강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에 정식으로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뭐 저한테 온 사람은 많이 올라가서 온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많이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과장된 그런 기대 이상의 상승을 보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 자체 하나로도 여러분들이 키토제닉이라든가 그다음에 LCHF를 안 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몸무게가 더 빠지든 빠질 수는 있겠어요. 왜냐하면 단박에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 역시 뭐 1년 지나면 거의 뭐 비슷비슷하고 전통적인 다이어트 방법하고 당은 뭐 당연히 조절이 잘 안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이 콜레스테롤 레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거 재밌는 논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네 번째 질문. 키토제닉 식단은 안전하냐는 거예요. 그럼 부작용 없느냐? 부작용 많죠. 사람들이 스타틴의 부작용 뭐 이러면서 그 스타틴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키토제닉이 더 있을걸요. 그런 부작용이. 보시면은 케토플루는 다 알 거예요. 케토제닉 다이어트 초기에 이제 인덕션 피리드에 케토시스가 되면 몸이 불편하죠. 이 케톤이라는 게 산이거든요. 산증이 약간 들으니까 그걸 보정하고 뭐 하느라고 거기서 느껴지는 막 불편하고 얼굴이 막 화끈해지면서 피곤하고 화끈화끈거리고 무력감 생기고 소화가 안 되고 하는 게 이제 초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파이버를 안 먹으니까 변비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전해질이 밸런스가 안 맞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육이 경련이 일어날 수가 있고 두통, 설사 뭐 여기까지 뭐 견디겠다면 견딜 수가 있는데 이게 고지방이 들어가게 되면 췌장이 망가져요. 그래서 췌장을 망가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동물 실험할 때 고지방을 줘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 췌장이 망가지는데 왜 그거를 사람이 나서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당연히 신결석이 생기겠죠. 이제 고지방 다이어트가 들어가면. 그다음에 요산도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거는 이제 그 소아 에필lep시 아이들이 오랫동안 이제 저 고지방 다이어트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이 케톤산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 뼈 안에서 알칼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버퍼링을 하면서 나오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골 밀도가 떨어지고 골 감소증과 골 다공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골절이 되는 부작용이 있어요. 이건 많이 보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네랄 부족이 당연히 오겠죠. 왜냐하면 미네랄이라는 거는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 말고 그냥 우리가 흔히 먹는 여러 가지 풍부한 채소나 아니면 곡류에 있는 건데 그걸 다 안 먹어버리니까 미네랄이 부족한데 이제 그거가 알려지니까 저탄고지하면서도 이제 미네랄 사 먹고 뭐 하면서 하는데 그게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좀 없겠지만 셀레늄이 부족해지거든요. 셀레늄은 이제 뭐 브라질넛에 많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브라질넛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게 그 하나인가 두 개 먹으면 하루 셀레늄 기준치를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닌데 이 셀레늄이 부정맥에도 관여하고 갑상선염에도 관여하고 뭐 여러 가지 관여하는데 이 전통적으로 비타민 보충이나 미네랄 보충 없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셀레늄 부족에서 치명적인 부정맥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런 게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요즘 이제 키토제닉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바이타민 서플리먼트라든가 미네랄 같은 걸 먹긴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췌장염은 그런 거 먹는다고 쉽게 피해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신결석, 골절이 세 가지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기전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논문이네 보니까 연세대학에서 발표했대 2004년인 것 같은데 이제 early and late onset complications for the ketogenic diet. 그러니까 약으로 듣지 않는 그 뇌전증이라고 그러나 이제 갑자기 생각 그런 환자한테 있어서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했는데 초기에 나타나는 부작용과 나중에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논문이 있어요. 이걸 참고문으로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뭐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갈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아주 불편하고 힘들어 가지고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그다음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죠. 키토제닉 식단은 그래서 건강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키토제닉은 아시다시피 카보하이드레이트, 그 탄수화물을 5% 미만으로 줄이다 보니까 섬유질이 풍부한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먹을 기회를 박탈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역을 잘못 잡은 거예요.
나쁜 거는 정제 탄수화물이고 그건 뭐 실제로 굉장히 나빠요. 그런데 그거가 아니라 이제 정제하자는 복합 탄수화물은 엄청나게 그 많은 미네랄과 비타민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섬유질이 풍부한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 먹을 기회를 박탈당하죠.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전곡과 견과류와 과일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중에 하나예요. 채식 베이스로 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채식에 대해 좀 말씀드릴 텐데 얼마 전에 일본에서 나온 논문도 채식을 할수록 총 사망과 심장병과 준다고 돼 있는데 뭐 그건 직관적인 거죠. 그래서 채식이 위험하고 이제 그러다고 하는 거는 잘 안내되지 않은 잘 전문가에 의해서 잘 통제되지 않은 채식은 사실은 그 사람은 단순 탄수화물 먹어대는 채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나 채식주의자 하면 보면 감자 고구마에다가 무슨 쌀밥에다가 국수에다가 뭐 이런 것만 먹는 사람이 있거든. 그건 채식주의자긴 하지만 그게 워낙 의미의 비건은 아닐 거예요. 저는 뭐 모든 사람이 완전 채식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럴 수는 없고 그럴 전체로 그런 세상은 안 올 겁니다. 그러나 보다 더 채식을 향하는 쪽을 가는 게 그거는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다 건강한 식단이라는 게 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채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45건의 전향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곡류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많이 먹는 거에 따라서 심장병, 암 그리고 전체 사망이 그만큼 감소해요. 그러니까 전곡류 이만큼 먹으면 이만큼 감소하고 이만큼 먹으면 이만큼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즈 디펜던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키토제닉 식단을 하게 되면 이런 풍부한 어떤 섬유질과 그 섬유질은 또 우리 대장에서 유산균과 뭐 장내 미생물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항산화, 그다음에 항염증, 여러 가지 미네랄 이런 걸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풍부한 자원이 전곡류와 견과류와 과일인데 키토제닉을 하게 되면 이런 걸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탄수화물이 많은 나 탄수화물 중독이야라고 얘기할 때 그 잘 구별을 안 하고 쓰는 게 있는데 흔히 먹는 우리가 정제 탄수화물이죠. 그 대표적인 게 설탕 같은 거. 그다음에 쌀밥 또 정제 탄수화물 속하고 떡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수나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밀가루 같은 거 정제 탄수화물하고 이제 복합 탄수화물은 섬유질과 함께 엉겨 있는 가공을 덜 하면 덜 할수록 복합 탄수화물이 되거든. 현미라든가 잡곡, 전곡, 오트 이런 것들 이제 복합 탄수화물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잎사귀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걸 구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는 어디 있냐면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나와 이것도 그냥 보실 수 있어요. 홀그레인 컨섬션의 리스크 오브 카디오바스큘러. 얼마 전에 이거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저널 같아요. 그래서 또 얼마 전에 또 소개시켜 드렸죠. 저탄수 식사는 총 사망 증가와 연관이 있다. 뭐 이런 얘기에서 그 탄수가 나쁜 거는 정제 탄수화물이 나쁘죠, 당연히. 그건 나쁘죠. 그러나 그게 다 탄수화물은 아니거든요. 자연에서 얻어서 가공을 덜하고 그 뿌리채 또는 그것채로 먹는 복합 탄수화물은 당연히 권장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건강해지는 길이라는 거죠. 이제 5가지 질문에 답했죠?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케톤 다이어트를 옹호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또 이제 원신의 신화랑 비슷한데 에스키모들 있죠. 이누이트 에스키모들은 그 곡식을 거의 안 먹어요. 왜냐면 추운 고장에 있고 해안가에 있어가지고 곡식이 안 나요. 그래서 거의 그 사람들의 식사는 물개라든가 뭐 이런 주로 해양에서 나는 동물들의 기름과 고기를 먹고 사는데 뭐 그래도 잘 산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전통적인 진짜 케톤식이거든요. 이제 알고 보면은 애니멀 팻 먹고 그다음에 케톤 이제 거의 탄수화물 안 먹고 그러니까 이제 옹호하는 쪽에서는 이누이트 에스키모를 봐라. 건강하고 좋지 않느냐 하지만 첫째 건강하고 좋다는 것부터 잘못되어 있는 게 샘플을 잘못해가지고 좋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많은 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원시인의 신화거든요. 뭐 옛날에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인간보다 건강했다. 그걸 누가 알아요? 오히려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제가 너무 유기농 강조하고 음식 가려 먹는 사람들한테 야, 그 조선시대 때 유기농만 먹던 사람들 평균 수명이 45세, 영아 사망률을 빼도 60세 환갑을 너무너무 귀한 일에서 축하했던 그때하고 지금은 네가 말한 농약 투성에다 GMO까지 다 먹고 있는데 평균 수명이 80몇 살 넘어가는데 그게 말이나 되냐고 제가 자꾸 이제 제 친구들하고 농담 삼아서 얘기하거든요. 너무 그 음식을 가려 먹으려고 그러고 유기농, 넌 GMO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음식이 너무 까다로운 친구한테 그래요. 사실 너무 까다로워서 건질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어차피 사람이라는 거 한번 생겨나면 태어나면 죽는 건데 육체적 죽음이라는 거가 뭐 이건 종교적인 얘기 하여튼 뭐 그렇게 꼭 우리 몸에 대해서 그래도 너무 이렇게 막 집착하는 사람들은 이제 삶이 좀 답답해져요. 사실은 건강해야 되지만 뭐 건강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건강하기 위해서 살면 안 되죠. 제 생각에는 건강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점점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지나오면서 모든 초점이 젊어지는 거 하나하고 자기 몸 하나 이렇게 좀 더 젊게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건강이 목표가 되는 게 좀 문제 같아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에스키모들이 왜 그러냐면 추운 날씨와 동물성 지방이 있으니까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화가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이런 걸 잘 이용할 수 있게. 그래서 유전자 변형을 통한 진화적 적응한 경과예요. 뭐냐면 로우 케토제닉 SNP라고 해가지고 이건 이 CPT1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지방산을 산화시키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로 지방산을 갖고 오는 단백질이거든요. 효소 또는 단백질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걸 뭐냐면 유전자 다양성이 이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어떤 거냐면 얘네들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양의 지방산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얘를 다 지방산 산을 안 시키는 거예요. 다 시키면 케톤이 왕창 나오면 죽거든요. 그러면 이게 크로닉 케토시스라고 해서 만성 케톤산증이 있으면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나름대로 이 중에 유전자가 우리도 변형이 되는데 거기에 맞는 사람만 그 이누이트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인종에 비해서 케톤 생성이 아주 낮아요.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러니까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에스키모 봐라 잘 산다. 일단 두 개 틀렸죠. 잘 사긴 뭘 잘 살아요. 이 사람들도 많은 심장병에 시달리는데 오래 살지도 못하군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그런데 케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잘 산다. 오히려 건강하다지만 케톤이 많이 안 나와요. 왜냐면은 많이 먹지만 케톤을 생성하는 쪽을 자꾸 차단시키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몸을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이런 유전자 변형이 없는 일반인한테 케톤 식사를 시키게 되면은 당연히 케톤이 많이 생겨서 이거 만성 케톤 산증에 빠지거든요. 그럼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WHO나 이런 데 발표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고 장수하는 국민이 그리스하고 일본이에요. 그리고 아주 우리나라가 이제 그걸 따라갈 것 같은데 이거 가론 제가 쳤는데 탄수화물 섭취가 전체 칼로리 50% 이상인 국민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는 메디터리안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올리브유에다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견과류에다가 또 뭐 먹습니까? 다양한 해산물을 먹는잖아요. 일본도 다양한 해산물이고 우리나라도 해산물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보면 탄수화물 섭취가 50% 넘어요. 한국은 55에서 6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가 제일 잘 살고 있고 제일 장수하는 나라인데 아니 우리 그 채식 베이스에 그다음에 나물과 채소와 이런 채식 베이스의 고탄수화물 같은 이런 복합 탄수화물 식사를 왜 버리려고 그러냐고요. 이게 좋은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잘못된 방향이죠. 네, 이 놈은 재밌어서 링크 걸게요. 이거 그 풀 텍스트 다 읽을 수 있어. 2014년에 나온 건데 AJH, 아메리칸 저널 오브 이게 무슨 쥐인인데 H가 뭔지 모르겠는데 Selective Suborn Deleterious Mutation in CPT1A in Arctic Population이라고 하는 건데 이 극지방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CPT1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엔자임인데 요거 보면 그림이 재밌는 게 이런 북위도에서 중위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유전자 다양성이 하나도 없는데 요 다양성이 되면서 요 끝틈에 극단적인 다양성 된 빨간색들 이게 다 보면은요 알래스카 연안, 캐나다 연안, 시베리아 연안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들이 이런 유전자 다양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적으로 말하면 기름을 많이 먹어도 케톤이 잘 안 생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 결론 내면은 키토제닉 식단이 비만이나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섣불리 주장되지만 이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 반면 이 식단의 위험성은 실제하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환자는 부풀린 주장이 아니라 엄정한 증거에 의해서 이 식단의 가능한 이익과 위험을 사리게 평가해서 이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제가 볼 때 어떤 사람한테 맞을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아까 본 대로 포화지방을 먹었는데도 LDL 콜레스테롤 5%밖에 안 올라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너무 뚱뚱해서 살을 빼고 싶어 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거를 시험적으로 써볼 수가 있겠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들 중에서 약에 반응하지 않는
뇌전증 환자들은 당연히 이걸 써야 되지만 조심해서 써야겠죠.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레벨 올라가고 골다공증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이렇게 특별한 치료식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써야 되는 이런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일반인이 환자도 아닌 사람이 그냥 살 잘 빠진다는 오해 때문에 이제 섣불리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고요. 첫 번째 섹션. 두 번째 섹션. 저탄수 고지방 식사를 미국 당뇨병학회가 인정했다는 황당한 주장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 말씀드리면 케토제닉 식단은 다른 다이어트법 비해 체중 감량에 특별히 더 우월하지 않으며 제2형 당뇨병의 치료 예방에 권장되지 않으며 고지혈증을 유발하여 심장병 발생을 조장할 수 있어요. 그 외 식단 자체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키토제닉 식단은 복합 탄수화물을 제한함으로써 가장 건강한 식단 중에 하나인 전곡, 콩, 과일 등의 건강상의 이익을 희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키토제닉 식단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될 거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치료적으로 키토제닉 식단 하는 사람은 계속 그 전문의의 관찰 내지는 모니터 하에서 계속 해야 되겠죠. 끊으면 안 되겠죠.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토제닉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이게 살이 찌는데 대신 콜레스테롤은 잘 안 올라가는 체질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한번 살을 빼기 위해서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해볼 필요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게 좋은 줄 알고 이 과장에 의해서 너무 좋은 줄 알고 이것밖에 없는 줄 알고 이제 하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것도 원 오브 댐이라는 거죠. 수많은 다이어트 중에 원 오브 댐이며 하물며 그 중에서 상위권은 차지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좀 현명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태풍 불었잖아요. 그 아빠지아나타 소나타, 베토벤의 열정 소나타에 대해서 좀 오늘 소개를 할게요. 그 베토벤이 이것도 들리는 얘기에 친구한테 그랬다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하도 이 베토벤의 일화에는 거짓말이 많아서 특히 쉰틀러라는 사람이 하도 거짓말을 쳐놔가지고 그 사람 거짓말을 제거하느라고 너무 연구자들이 힘든데 그 템페스트 소나타라는 게 있어요. OP17-1인가 하여튼 템페스트 소나타하고 아빠지오나타 소나타를 이제 얘기하면 이 두 소나타를 얘기할 때 잘 모르겠다는 친구의 대답에 섹스피어의 템페스트를 읽어봐라 해가지고 했다고 해서 첫 번째 말한 소나타의 제목이 템페스트가 됐고요. 이건 이제 아빠지오나타 소나타 열정 소나타인데 이거는 정말 폭풍우 같은 음악이라 이런 날에 꼭 들으시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베토벤의 삶은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는데 초기는 작곡가로서의 자기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위대한 앞서간 하이든이나 모차르트의 그런 여러 가지를 습득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서 풋풋함과 이런 게 있지만 기교적으로 정체성이 좀 없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중기로 가게 되면 이제 대가적인 면모, 마스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으로 대가적인 면모에 그 자신감이 붙으면서 정신적으로도 이제 자기의 운명의 고난을 뚫고 나갈 만한 이제 기백을 이제 보여주는 게 중기 소나타고요. 중기의 작품들이고 이제 후기는 후기 연학사 중주로 대표되는 후기 작품들은 그다음에 이제 그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중에서 28번인가 하머클라베인가 그 27번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제 그거는 인생 그 전에 장애물을 뚫고 나가려고 그랬지만 이제 해보니까 이게 장애물을 초월해버린 그다음에 얼마 안 되는 사람만 간 어떤 좀 정신적인 경제에 관한 그런 곡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들은 중기죠. 그래서 중기 중에서도 대표적인 곡이 라즈모피스키 현악사 중주단하고 흔히 우리가 운명이라고 일본 애들이 붙인 근데 가끔 아주 옛날 판을 보게 되면은 영국판에도 페이트라고 써 있어요. 꼭 일본 애들이 붙인 건 아니고 일본 애들이 즐겨 쓰는 일본 애들 뭐 이렇게 별명 붙이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C 마이너 교향곡이라 보통 얘기해 외국에서는 심포니 넘버 5.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일본에서 운명하고 붙이죠. 운명은 노크를 3번 한다. 땅땅땅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이게 대가적인 풍부한 기술적인 고안과 마침내 운명의 콸자루를 이제 자기가 짊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난청은 이미 그 전에 와서 베토벤 심포니 넘버 2를 짓고 나서 자기 귀가 먹으러 가는 걸 알아서 하이니게 슈타트에서 유서를 썼다가 죽을 뻔하다가 거의 그는 죽었죠. 그 전에 그는 죽고 새로운 베토벤이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운명을 뚫고 나가는 건데 그 정점에 있는 그 기백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명작이에요. 레닌이요. 그 소비에트 세운 레닌은 그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베토벤을 되게 좋아해서 정신적인 어떤 추철함이 있잖아요. 그 베토벤 소나타 들을 때는 어떤 삶의 충동과 삶의 의지를 느끼거든요. 보통은. 근데
이 아파지오 나타, 열정 소나타를 가장 훌륭한 음악이며 초인적인 정신적 경지를 볼 수 있다 해놓고 그 다음부터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음악이 너무나 사람 홀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겠다 해서 그 다음부터 음악을 안 들었다고 돼 있어요. 비슷하죠. 톨스토이가 크루이체르 소나타 한 거랑. 근데 하여튼 사막장 구조인데 이거는 이제 fury, 제가 이제 붙이는 거는 fury예요. 이거 분노. 근데 그 분노가 증오나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삶의 행도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다 돌파하고 부셔버리겠다는 강력한 삶의 충동이 보이는 삶의 의지거든요. 그래서 이 분노는 에너지 덩어리예요. 그래서 순수한 삶의 충동과 장애물을 돌파하는 분노 에너지가 있는데 정말 멋있는 곡이고 굉장합니다. 그래서 1악장 따라오고 2악장, 3악장 아타카로 2악장에서 휴지부 없이 3악장으로 바로 가는데 한번 들어보시면은 어마어마한 곡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작품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연주 솔로몬. 솔로몬은 이제 영국의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이 사람은 뇌경색이 생겨가지고 한창 활동할 때 손을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 이후에 좀 빨리 리타이어 하신 분인데 그 이후에도 이제 다운증후군 환자들을 위한 연주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아주 많은 봉사를 하고 살았는데 그 이전에 그가 이뤄낸 위대한 업적은 뭐 아주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솔로몬, 그다음에 비레른 캠프, 그다음에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 요 정도인데 알프레드 브렌델도 있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연주를 잘했어요. 그래서 모노로 나왔지만 요거는 이제 LP예요. LP인데 CD도 나왔어요. 솔로몬이라고 해서 CD도 나왔는데 요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에 이 아파즈 조나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아마 이거 유튜브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시고 싶은 분은 원가판으로 EMI에서 솔로몬이 연주한 뭐 차이콥스키도 있고 뭐 브람스도 있고 한 거 이만큼 열 몇 장짜리 아주 원가반에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랑 꼭 사보시는 게 좋겠고요. 예, 엄청난 연주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결이 다른 연주는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 이 사람이 이제 오데사 태생의 러시아의 그런 피아니스트, 아버지는 독일인이었는데 2차 대전 때 간첩으로 몰려서 소련 공산당한테 이제 총살당했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분은 떠나진 않았어요, 소련을. 근데 요게 이 영국에서 녹음한 건데 서방 세계에 노출된 게 세 개가 있는데 유로디스크에서 나온 아파즈 소나타, 그다음에 1960년대 카네기홀에서 연주한 아파즈 소나타, 그다음에 요거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들을 때도 그렇고 다른 애호가들도 평이 이게 가장 엄청난 피아노를 때려 부신 연주예요. 이것도 역시 XRCD로 일본에서 나왔고요. 이것도 아마 유튜브에 있을지 몰라요.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는 정말 대단한 연주자죠. 그래서 굉장히 결이 달라요. 솔로몬하고. 근데 두 사람 다 그들이 본 아파즈 소나타가 다 수긍이 가는 아파즈 소나타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이렇게 태풍이 진짜 오늘 태풍 힘들었죠. 그냥 뭐 날려갈 것 같더라고요. 나무도 막 이렇게 꺾이는 거 봤고 이런 폭풍을 부는 날에 또 그 사이 우리 사회도 굉장히 큰 폭풍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폭풍 속에서 우리가 지나갔을 때 굉장히 좀 가슴도 답답하고 또 먼 일 날까 불안했는데 이제 태풍이 지나갔으니까 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이 음악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